2024년의 마지막 날, 올드 트래포드는 평범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세계 축구의 상징으로 만든 알렉스 퍼거슨 경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산에 걸맞은 경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했던 퍼거슨, 경과 수만 명의 팬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설 때 느껴야 할 자부심과 책임감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팬들의 야유,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의 모습, 그리고 선수들 자신조차도 어리둥절한 표정은 하나로 어우러져 암울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새로운 장의 시작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4년 12월에만 5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말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반복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3연패는 한때 난공불락이었던 이곳을 상대 팀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8경기에서 22점에 그친 성적으로 리그 14위에 머물렀고 리버풀과는 무려 23점 차이가 났으며 강등권과의 거리가 유럽대회 진출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루이스 홀의 왼쪽 측면 크로스는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메뉴 수비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해리 맥과이어, 마티아스 데 리흐트 등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박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완벽한 헤딩으로 오나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메뉴 수비 체계의 심각한 집중력 부족과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19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고든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며 마즈라위를 손쉽게 제쳤습니다. 모로코 수비수는 적극적인 압박이나 명확한 수비 의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든의 크로스는 훌륭했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메뉴 수비진의 또 다른 붕괴였습니다. 조엘린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견제를 받았지만 키 차이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헤딩으로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메뉴 수비진은 속도에서 밀리고 조직력이 부족했으며 투지마저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기본적인 공간을 허용하며 쉽게 공략당했습니다. 뉴캐슬은 화려한 패스 플레이 없이도 규율과 명확한 전략만으로 혼란스러운 메뉴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메뉴 수비진은 소통이 부족했고 통합된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인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연속적인 실점은 전술적 약점을 노출했을 뿐 아니라 메뉴 선수들의 무기력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며 올드 트래포드를 상대 팀들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초반 34분 동안 메뉴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전반전 내내 뉴캐슬의 10번의 슈팅을 막아내기만 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 산드로 토날리, 조엘린톤으로 구성된 뉴캐슬의 역동적인 미드필더진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경기 시작 33분 만에 루벤 아모림 감독은 절망적으로 조슈아 지르크지 대신 코비 마이누를 투입하는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어떤 감독에게도 초반 전술 실패를 인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이누는 메뉴의 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산드로 토날리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카세미로와 에릭센의 부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누는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 부족과 결속력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뉴캐슬은 계속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메뉴는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지시를 내리며 불만을 드러내는 루벤 아모림 감독의 모습은 전체 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이른 교체는 전술적 문제를 드러냈고 메뉴가 경기력에서 비전과 안정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냉철함과 효율성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추가적인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팬들의 야유와 함께 끝났습니다. 감독이 일찍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은 깊은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패배 자체가 아니라 패배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슈아 지르크지를 본래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가 아닌 왼쪽 측면으로 배치한 그의 실험은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미 부진한 공격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아모림의 3-4-2-1 전술은 팀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치명적인 약점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카세미르와 에릭센은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로 중원을 느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뉴캐슬 같은 점고 에너지가 넘치는 팀들에게 쉽게 압도당했습니다. 창의성도, 속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투지조차 없는 모습이 현재 메뉴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뉴캐슬은 5연승과 최근 4경기 무실점이라는 자신감으로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적이고 계산된 경기력으로 다시 한번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의 지도 아래 뉴캐슬은 전술적으로 진화했을 뿐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정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뉴캐슬은 압도적인 점유율 없이도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47.3%의 점유율에 그쳤지만 그들의 공격은 항상 위협적이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정교한 패스와 알렉산더 이삭, 조엘린톤의 냉철한 마무리는 뉴캐슬을 기회 활용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패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루벤 아모림 감독의 실패한 실험과 팀 내부의 결속력 부족에서 비롯된 오랜 방황의 결과입니다. 메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질문들에 직면해 있으며 기술적 지표를 개선하거나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승리의 문화, 투지, 그리고 클럽의 대체 불가능한 유산이었던 자부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메뉴가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더 어두운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메뉴는 점차 빅클럽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라커룸에서부터 관중석까지 실망과 피로가 퍼질 것입니다. 올드 트래포드는 꿈의 극장이 아니라 상대팀들이 메뉴의 약점을 드러내는 무대로 전락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성공이 스타 플레이어나 화려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 안정성, 그리고 팀워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메뉴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뉴캐슬과의 패배는 실망스러운 결과이자 메뉴에게 필요한 경종이었습니다. 팀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2025년 1월 이적 시장은 팀을 재건할 생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쇠하고 활기를 잃은 중원을 프리미어리그의 현대적 속도에 적합한 점고 역동적인 선수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비 측면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풀백 포지션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벤 아모림 감독이 비현실적인 실험을 포기하고 현재 선수단의 역량에 맞는 전술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위의 변화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문화와 정신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의 영혼이자 핵심이었으며 그들의 목소리와 열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투명한 소통과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책임감과 투지를 강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단순히 의무감으로 뛰는 것으로는 위대한 메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메뉴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쌓아온 위상과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뉴캐슬과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변화와 재건을 선택하거나 어둠 속으로 계속 침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사라져가는 유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